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그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하죠.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그리고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보조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기타 전원과 케이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앙처리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는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인간의 두뇌에 해당되는 장치입니다. 다양한 컴퓨터의 입력장치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면 그것을 처리한 후 결과를 출력장치에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일련의 과정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CPU가 되겠습니다. CPU는 크게 우리 PC,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CPU는 크게 인텔사에서 만든 것과 AMD사에서 만든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PC,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인텔사에서 만든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CPU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CPU는 듀얼코어, 쿼드코어, 헥사코어, 옥타코어 등으로 요즘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처리장치의 그 대역폭은 하나의 그 CPU가 주변 기기 사이에서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역폭을 의미하는데요. 16비트에서 32비트, 64비트로 발전했습니다. 64비트란 얘기는 하나의 한 번 처리할 때 64비트를 주고받는다는 얘기고, 1바이트가 8비트가 되죠. 그래서 보통 한글은 2바이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만큼 64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CPU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최초에 나왔던 8088 8비트 컴퓨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16비트, 그래서 80386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펜티엄 4까지 나와서 대부분의 컴퓨터가 64비트를, 현재 나오고 있는 컴퓨터들은 64비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PU의 구조를 보면 코어와 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어는 CPU에서 가장 핵심되는 회로를 의미하면서 이것이 실제 처리하는 용량을 처리하는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의 CPU에 하나의 코어만 있었지만 요즘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다중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시가 있는데요. 캐시는 말 그대로 현금 보관소라는 개념인데요. 그 하나의 CPU가 주기억 장치, 소위 말하는 램이죠. 램보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직접 CPU가 램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처리하게 된다면 CPU의 실질적인 처리 속도가 너무 많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램보다는 훨씬 빠른 별도의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캐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PU는 캐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실제 처리를 하게 되고, 주기억 장치는 보조기억 장치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의 종류는 크게 L1, L2, L3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L1이 가장 크기가 작지만 코어에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른, 그래서 빠르기 순서도 L1이 가장 빠르고 2, 3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의 처리 속도를 클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헤르츠라는 것은 초당 몇 번의 신호가 있는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가 크면 클수록 초당 동작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겠지요. 최근에 중앙 처리 장치는 1GHz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데이터 처리하는데 16비트니 32비트니 64비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주고받는, 다시 말해서 캐시나 주 메모리와 CPU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하나의 데이터의 대역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대역폭이 물론 커야 처리 속도도 커지겠죠. 이 부분은, 이 클럭은
실제 그 신호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의 신호를 주고받아서 중앙 처리가 처리하는 하나의 속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클럭이 발생할 때마다 한번 클럭이 움직일 때마다 처리를 한 건을 하게 되니까 이런 동작 횟수가 크면 클수록 CPU의 처리 속도도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클럭킹이라고 있는 건데, 이 오버클럭킹은 CPU의 원래 클럭보다 높게 설정을 하면서 CPU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CPU가 1.0GHz다. 이것을 CMOS나 이런 그 PC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이 클럭 수를 오버클럭킹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CPU 성능이 향상되지만 전압이 높아지니까 발열이 심해지고 CPU 자체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버클럭킹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CPU 쿨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일 텐데요. 사실 이 CPU는 이 밑에 하단에 존재하게 되고, 이 발열 장치 그리고 팬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 CPU의 열을 식히게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 내지는 레드를 이용해서 밝게 해가지고 멋있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쿨러들은 가장 저가형이겠습니다만 서버급의 어떤 이런 CPU 장치에서는 이러한 그 대형 쿨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CPU는 클럭 외에도 입출력 속도를 나타내는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PU가 처리한 데이터를 다른 장치, 이 출력 장치나 메인보드로 보내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버스에는 크게 내부 버스와 외부 버스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내부 버스는 CPU 회로 안에서 자료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버스이고, 외부 버스는 CPU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메인보드 칩셋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버스의 속도는 66MHz부터 200MHz, 그리고 외부 버스는 400MHz, 533, 800MHz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헤르츠가 높으면 높을수록 버스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CPU가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CPU 이어서 두 번째로 기억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억장치는 프로그램이나 처리할 데이터, 처리된 결과를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레지스터, 캐시 등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삼각형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기억장치가 가장 속도가 느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소위 말하는 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램과 롬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이러한 주기억장치가 있고, 그리고 CPU에서 사용하는 캐시나 레지스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롬은 리드 언리 메모리라고 해서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읽기만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P롬도 있고, 또 한번 지워서 다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EP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PC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스라는 컴퓨터를 킬 때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간이라든가 현재의 장치의 정보를 끌어올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롬이 되겠습니다. CMOS 셋업을 통해서 이 롬의 정보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롬은 P롬을 사용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P롬이 있는데, EP롬은 이런 자외선 UV 강선을 이 투명한 부분에 쏘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삭제가 돼서 다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읽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읽기만 하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롬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읽고 쓰는 기능이 가능한 면에서 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공급이 계속되는 한
데이터는 기억하게 되고 중단이 되면 소멸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그 메모리는 스태틱 램과 다이나믹 램으로 크게 또 나눠줄 수 있는데요. 스태틱 램은 동적 램보다 매우 빠릅니다. 지금 현재는 스태틱 램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이나믹 램을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램은 이 DDR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DDR1부터 DDR2, 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DDR1이 500메가에서 1기가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DDR2나 3는 1기가 이상의 데이터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케이스나 마더보드에 이 D램을 꽂기 위해서는 뱅크라는 게 필요한데 이 뱅크의 모양에 따라서 지원하는 램의 종류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에 튀어나오는 이 부분과 이 램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이 서로 맞아야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메인보드를 사게 되면 어떤 램을 지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해당되는 메모리를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시인데요. 캐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CPU의 사실은 하나의 부속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텔 코어 i5에서 제공하는 CPU인데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안에 위와 같은 장치가 있고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i7에 관련된 CPU의 코어가 되겠습니다. 이 코어를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L3 캐시뿐만 아니라 핵심 코어들이 여기 존재하고 그와 관련된 L1, L2 캐시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캐시는 결국 CPU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CPU와 일반 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캐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메인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마더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전체 이 칩들이나 CPU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핵심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를 구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메인보드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ATX를 지원하느냐, 이 ATX가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PC 한 4, 5년 전에 썼던 그 데스크탑 PC의 그 크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마이크로 내지는 미들 ATX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의 크기가 가장 그 케이스에 맞는지 적절한지를 먼저 따져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CPU의 소켓 타입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LGA1155 내지는 LGA 1256, 2011 이런 식의 775 등의 소켓의 이름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즈를 소켓에 따라서 CPU를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PU가 사실은 메인보드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비싼 CPU를 먼저 구입을 했다면 CPU에 맞는 메인보드를 구매를 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CPU가 있고 메인보드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해당된 CPU의 소켓 모양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모리 타입을 확인해야 됩니다. DDR1부터 DDR2, 3 최근에 사용하는 부분이 DDR1부터 3까지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DDR3를 진화하는 것이 가장 최신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SATA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하드디스크나 CD-ROM을 꽂을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크게 IDE 방식과 SATA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SATA 방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SATA 방식에 해당되는 주변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내장 사운드 카드가 있는지 또 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내장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 랜이 있는 경우를 온보드라고 합니다. 하나의 온보드 내에
사운드 카드나 랜 카드, 그래픽 카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편하긴 하지만 사실은 만약에 고성능 뭐 게임을 한다든가 한다면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메인보드는 크게 표준형 ATX와 마이크로 ATX로 나누고요. 그 다음 ITX 시리즈로 미니 ITX, 나노 ITX, 피코 ITX 등 다양한 사이즈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메인보드는 ATX와 ITX로 나눠지는데요. ATX는 24cm, 폭을 기준으로 24cm에서 30cm가량 되고 그 다음에 ITX는 21cm 이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기가 작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작은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메인보드를 구매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메인보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의 중앙 부분에 CPU가 들어가게 됩니다. CPU를 끼우기 위해서는 여기 훅을 열어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끼워주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램을 꽂을 수 있는 뱅크가 되겠습니다. 이 램은 현재 DDR3를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끼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래픽 카드를 끼울 수 있는 PCI 방식의 그래픽카드 지원 슬롯이 있고요. 그 다음에 PCI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면 이 오디오를 지원하는 사운드 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8채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0을 지원할 수 있는 4개의 USB 지원 단자가 있고 그 윗부분에 기가비트의 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비디오 카드 부분인데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RGB 방식의 파란색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DVI 방식의 그 모니터를 지원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HDMI 단자가 있고요. HDMI도 비디오 모니터나 TV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 사운드를 지원하는 강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나 CD롬을 연결할 수 있는 SATA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외부 장치들, 특히 그 패널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 외부 오디오 장치나 기타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의 대표적인 회사는 ATI 회사와 엔비디아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지포스 시리즈나 ATI에서 나오는 라디온 시리즈에 대한 그래픽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때는 우선은 그 메인보드에 맞을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면 바로 이 인터페이스 슬롯을 확인해야 됩니다. PCI Express 2.0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부분이 메인보드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일치했을 때 슬롯에 꽂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코어의 클럭이라든가 메모리 용량 이 부분이 크면 클수록 그래픽의 카드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출력 단자 다시 말해서 모니터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옛날 RGB 방식의 핀을 이용하는가, DV 방식을 이용하는가, HDMI를 지원하는가, 내지는 요즘 이제 소형 장치들을 위해서 미니 HDMI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그래픽 카드를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GTX 560이라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바깥에 보시면 두 개의 DVI 장치를 지원하기도 하고 미니 HDMI 장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출력 장치들이 있게 되는데 이 출력 장치 개수만큼 모니터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출력 장치가 2개 이상인 것을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래픽 카드를 보면요, 이제 초기에는 이런 VJ 방식, RGB 방식의 출력 장치가 있고요. 이건 DVA 방식. 이거는 구형 TV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노란색 S비디오 케이블과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미니 HDMI나 DVI를
방식이고요. 이 RGB 방식과 DVI 방식은 그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RGB보다는 이 DVI나 미니 HDMI를 지원할 경우 훨씬 성능이 뛰어난 화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젠더들이 있고요. 이 젠더들을 이용해서 DVI를 RGB로 고치거나 RGB를 반대로 DVI로 고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RGB에서 나온 신호를 DVI로 아웃풋을 시킨다 해서 화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그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RGB 방식이 DVI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고화질을 뜻하는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PCI 방식과 AGP 방식,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PCI 익스프레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물론 엘사 방식이니 이러한 방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뭐 PCI 익스프레스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픽카드가 집에 쓰던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 그 그래픽카드의 인터페이스 방식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꽂을 수 있는 그 메인보드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장치인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노트북용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요즘 그 많이 쓰고 있는 ID 방식의 그 하드디스크,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SATA 방식, 시리얼 ATA 방식이라는 SATA 방식의 하드디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카시 방식의 하드디스크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ID 방식과 SATA 방식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윗부분이 ID 방식이고 최근에 나오는 하드디스크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SATA 방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훨씬 선이 간편해졌고 그 간단해진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SATA 방식을 ID로 바꾸거나 ID 방식을 SATA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젠더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SATA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점퍼 세팅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과거에 사용하는 4, 5년 전만 사용하던 그 하드디스크는 대부분 ID 방식인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라벨에 표현되어 있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스터로 놓느냐 슬래브로 놓느냐에 따라서 하드 인식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선에 그 ID 선에는 두 개의 그 하드 디스크를 연결하게 되는데 하나를 마스터로 두게 되면 다음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슬래브로 돼야 됩니다. 두 개의 마스터거나 두 개가 모두 슬래브이게 되면 그 둘 중에 하나만 인식되거나 둘 다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점퍼를 적절하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점퍼 세팅하는 방법이 바로 이 라벨에 나와 있고 그 라벨 모양에 따라서 점퍼를 끼워주면 올바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하드디스크의 그 점퍼 방식이 어떻게 슬래브로 넣느냐 마스터로 넣느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만 정확하게 그 하드디스크를 인식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의 방식은 SATA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퍼 세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그 하드디스크를 분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이런 디스크가 여러 장이 들어있고요. 이 디스크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이것을 제어하는 제어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모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암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의 보다 자세한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하드디스크 중에 사용되지 않는 망가진 디스크나 이런 부분 한번 끌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다시 재조립한다면 대단한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 보조 저장치로 하드디스크 이외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SSD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고 물리적인 어떤 모터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전력 소모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휴대용 컴퓨터에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플로피 디스크인데요. 플로피 디스크는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의 저장 장치가 이런 옛날 플로피 디스켓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이해 못한다는 설명을 제가 드린 바 있을 겁니다. 내부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ODD라고 해서 강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CD-롬 내지는 DVD-롬, 블루레이 롬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뒤에 보시면 요즘 이제 SATA 방식이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ODD 장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에 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삼성에서 만든 ODD 장치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주의 깊게 볼 그림 중에 하나 이 강제 출구 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늘이나 핀으로 꽂게 되면 이 디스크가 걸려 있을 때 이 부분이 강제로 나와서 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력 장치로서 키보드와 마우스, 타블렛, 프리젠터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키보드 같은 경우 요즘 뭐 유선보다는 무선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마우스도 요즘 뭐 무선보다는 유선 많이 사용하고 USB 방식의 무선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트랙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타블렛, 이제 그래픽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 레이저 빔과 함께 이쪽 저쪽 그 화면 이전과 이후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입니다. 출력 장치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대부분 모니터의 사이즈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TV 수신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TV 기능을 주기도 하고 TV 기능 내장된 경우 뭐 3D 모니터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종류는 LED 방식이냐, 이전에 LCD 방식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해상도, 밝기 등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밝기가 밝을수록 이 숫자 칸델라의 숫자가 클수록 좋은 모니터가 되겠고요. 그다음 명암비 그리고 응답 속도를 따지게 됩니다. 특히 응답 속도는 적으면 적을수록 이 부분은 더 좋은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입력 단자가 HDMI냐 아니면 예전 방식의 Dsub, RGB 방식이냐, DVA 방식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기능인데 틸트라는 것은 간단히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고, 피봇이라는 것은 모니터를 가로형 모니터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의 성능을 표현하는 몇 가지 기능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선은 모니터의 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스위블이라는 것은 모니터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 틸트라는 것은 앞뒤로, 피봇이라는 것은 회전을 시켜서 가로형을 세로형, 그래서 문서 작업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질에 따라서 풀 HD를 지원하냐, 일반 HD냐,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HDMI를 지원을 하게 되면 영상 신호뿐만 아니라 음성 신호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암비가 크면 클수록 훨씬 화질이 선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구매할 때는 사이즈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런 FHD 내지는 모니터 스탠드의 어떤 기능, 그리고 HDMI 출력 단자 또는 입력 단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명암비 등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가격대 성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는 크게 잉크젯 프린터와 이제 레이저 프린터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요즘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가 20만 원대 아주 저가형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매할 때 이제 컬러 레이저를 많이 구매를 하죠. 다만 그 정품 그 레이저 칼라 잉크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품을 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레이저를 프린터기 또는 잉크젯 프린터기를 구매할 때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인쇄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ppm으로 표현하는데 페이지 per minute에서 1분당 몇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느냐, 이 속도가 크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빠른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화면 해상도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양면 인쇄를 지원하는지 스캔 기능이라든가 뭐 팩스 기능, 복사기 기능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하나의 복합키, 프린터기라기보다는 복합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복합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복합기의 경우는 기본 프린터 인쇄하는 기능 외에 팩스 기능, 스캔 기능, 복사기 기능을 지원했을 때 복합기라고 표현합니다. 기타 장비로는 앞에서 설명했던 CPU 쿨러라든가 일반 그 쿨러들이 그 PC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쿨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산 채팅 등을 하기 위한 웹캠이 있습니다. 스카이프라든가 기타 하상 채팅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내 영상을 상대에게 보내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웹캠을 구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출력 크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400만 화소 이상이면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CPU를 포함해서 기타 장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개인용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